관계중심 심리치료 오늘 8번째 마지막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관계중심 심리치료 IPT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볼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부 22장까지 같이 봤었고요. 이번에는 3부의 23장부터 4부의 24장과 25장 그리고 5부 마지막으로 5부까지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23장 과정의 응용입니다. IPT를 다른 장애에 이제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다음 걸 봤고요. 먼저 신체 이형 장애를 설명드리자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어떤 상상 속의 결함 또는 사소한 결함에 대해서 매우 집착하는 그런 장애를 말해요. 그래서 내 외모에 대해서 내 외모는 완벽해야 돼 이런 집착, 강박이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철수되기도 하고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반복해서 방문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는 더 악화되면서 망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 이형 장애 IPT를 적용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IPT의 기본 구조를 적용을 했어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대인관계적 평가나 문제 영역, 기법, 시간이 제한되는 구조 같은 것들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21장 폭식증 사례에서와 같이 증상을 다루는 것은 별로 권장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대인관계적인 환경과 내재되어 있는 감정에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요. 또 감정 또는 환경에서 당연하게 느끼는 바를 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개발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 신체화 장애가 있는데요. 복합적인 신체 기관계의 불특정적인 증상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의학적인 상태를 모두 배제했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어떤 고통, 무능감, 의료 자원의 과용, 불필요한 진료 과정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분명 건강한 상태라고 의학적으로도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딘가 아프고 불편해서 환자 역할을 계속 고수하는 걸 말해요. 아이오 대학에서 이제 IPT를 적용을 해봤는데 치료기간 16주로 보통 잡고 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신체화 장애 내담자들은 대부분 좀 불신하는 경우가 많아서 작업동맹 하는 데만 해도 6, 7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 초기에 이 IPT가 내담자의 고통과 신체적 질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좀 작업동맹을 잘 맺어나가고요. 신체적 증상이 내담자의 대인관계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치료 초기에 2회기, 2, 3회기 정도의 외래 담당 의사를 같이 동석해서 내담자 증상의 치료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심리치료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치료 후기에는 대인관계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새롭고 더 적응적인 방법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심근경색 후의 우울증. 우울 증상과 다양한 심혈관계 증상 사이의 연관이 매우 높은 걸로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 우울 증상을 볼 때 심장질환 약물에는 정신과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높은 이완율이나 사망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개입이 요구됩니다. 여기서도 IPT를 적용해봤을 때 건강과 신체의 기능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애도에 대한 문제를 재개념화하면서 문제 영향을 탐색했는데요. 심근경색을 진단받고 그걸 겪은 이후로 내 자신이 죽음에 임박해 있다는 생각, 그리고 실제적이고 영구적인 기능적 한계를 실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역할 변화로 간주될 수가 있고 그래서 스스로 의미 있는 손실이라고 보고를 하는데요. 특히나 도움이나 지지가 필요함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능동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이 심근경색을 진단받고 나서 수동적이고 보살핌을 받는 역할을 강요받게
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타인과 관계에서 갈등에 직면할 경우에 타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 IPT 적용한 연구에 대한 논의에서는 애도는 사망 이후의 상황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건강 손실을 따로 문제 영역에 첨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건강 손실은 가족 내 관계적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 중심 영역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 상태의 변화는 역할 변화로 개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를 가진 우울증 내담자의 경우 지체장애 또한 대인관계망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IPT로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체장애자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해요. 토론토에서 IPT를 실시했을 때 두 집단을 이제 나눠서 이제 실시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집단은 선천적이고 아동기에 지체장애였던 사람들 두 분을 가지고 이제 실시를 해봤고요. 이들에게 특징적인 부분은 비장애인 친구 및 애인과의 관계에서 재정적 착취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심각하게 서로 불일치하는 관계를 견디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들은 비장애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욕구를 주장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했다라고 보고합니다. 또한 성인기에 뒤늦게 이제 후천적으로 지체장애자가 된 경우에 두 사람을 이제 실시를 해봤을 때 역할 변화, 관계기술 부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들은 모두 자기관리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에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장애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에서 대인관계적인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균형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매우 우울 증상을 경감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1차성 불면증에서는 최소 한 달 동안 수면을 시작하거나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비회복 수면 패턴을 가진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의학적인 상태는 배제됐을 경우를 말합니다. IPT 적용을 해봤을 때 아직 미발표된 부분이라고는 하는데, 사회주기 치료의 요소와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양극성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개발한 치료를 융합해서 IPT를 맞게 수정해봤다고 해요. 이런 치료의 효과는 사실 30분 회기의 점진적인 이완훈련과 50분 IPT를 무선 할당한 내담자에게 12주 동안 수행하게 한 예비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IPT 집단 경우에는 수면 효율성, 총 수면 시간 및 수면 중에 깨는 빈도 등의 요약이 향상이 되고요. 하지만 반면 수면 잠복기는 향상됐지만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 점진적인 이완훈련을 했던 집단에서는 수면 요인에 있어서 임상적 또는 통계적인 향상이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애에 IPT를 적용했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애착과 분리의 어려움을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정서적인 불안정과 충동성, 그리고 대인관계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돌봄과 사랑에 대한 욕구, 강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이들은 분노 행동을 강하게 표출하거나 잠재적인 자기 파괴 행동이 발생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경계성 성격 장애를 상담하거나 치료를 할 때의 문제점은 치료 중단 비율이 매우 높고 치료 반응이 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계성 성격 장애 치료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변제법적인 행동 치료인데요. 문제 해결 전략을 사용하고 내담자의 정서 변화를 조정하면서 개인 치료와 집단 치료를 병행하는 걸 말해요. 이제 변제법적 행동 치료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이들에게 IPT를 적용했을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문제에 대한 평가와 대인관계적 갈등 맥락에서 분노, 충동성 패턴을 탐색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지지적인 접근과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확실한 자기상에 대해 특징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발달시키는 적절한 구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해성 성격장애 IPT 적용해서 중기 부분을 보겠습니다. 중기 과정에서는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형태의 요인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확인하는 과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 재확인과 지지를 제공하고 또 불명료한 대인관계 어려움에 선행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인지 및 정서 요인을 분명히 해주면서 대인관계적인 딜레마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이때 치료 목표는 대인관계적 문제 영역의 맥락 내에서 그 경험과 양가적인 감정을 이해시키고 그럼으로써 이제 도울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갖고 있는 이분법적인 사고 양상들, 그래서 대상을 이상화하거나 평가절하하는데 이런 패턴들을 통해서 역기능적인 인지 판단 및 정서 표현 양상을 주의 깊게 탐색합니다. 네. 또 이제 종결 단계에서는 초기 논의된 주요 대인관계적 주제를 통합하고 새로운 대인관계 대처 전략을 확립해서 유지하도록 하고요. 종결 후에도 매달 또는 2달에 한 번씩 지지하는 회기를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겪는 생활상의 위기를 좀 다루어 준다고 합니다. 24장 새로운 형식의 IPT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IPT 집단 치료의 경우 보통 집단 치료는 개인 치료보다 비용이 일단 확실히 낮고 사회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밀플레이 모델을 보면 21장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폭식증 환자 집단 치료를 참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회기에 90분을 진행을 하고요. 사전 개인 면담을 통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진단을 확인하고 대인관계 목록 조사, IPT 과정 설명, 그리고 치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집단 치료가 대인관계의 문제와 사회생활에 대해서 작업하는 대인관계적 실습을 제공함을 설명하고요. 집단을 사회 환경처럼 여기고 연습하도록 격려한다고 해요. 또한 여기서 또 특징적인 거였던 거는 매 회기가 끝난 후에 치료자는 대인관계 교류에 초점을 맞춰서 그 모임을 요약한 것을 메일로 보내준다고 해요. 전화상담 IPT, 신체적인 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서 집에서 의존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한계적 상황 등에 의한 치료 장벽이 경우, 혹은 그 외에도 거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가족의 반대로 치료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 전화상담이 많이 개발되고 또 있는데요. 전화상담에는 메모리얼 슬론 키터링 연구와 컬럼비아의 연구, 이 2가지 방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담자 안내서, IPT 사용 편리를 위해서 치료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한 내담자 안내서입니다. IPT에 대해 배우고 싶거나 내담자들이 IPT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구현된 거고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대처 전략 학습, 그리고 치료자가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내담자가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설문지 같은 안내서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언어 및 문화에 적합한 번역과 사용. 대인관계적 문제는 사실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IPT 접근이 지리와 상관없이 임상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다른 문화, 언어에서 IPT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양식을 번역하고 통제된 임상적 실험을 하도록 합니다. 당연히 문화에 따른 수정된 적용이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고요. 이 각각 다른 문화의 다른 나라에 적합한 그 내용들 참고할 만한 것들은 그 책의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5장 교육과 치료 매뉴얼입니다. IPT 교육에는 도서자료, 교육 세미나, 개인 슈퍼비전, IPT 교육용 테이프, 자격증, 비공식적인 교육 등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걸로 책에 다 나와 있고요. 이런 IPT 교육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일단은 치료자는 우울증에 대한 심리교육을 위해서 의학적 모델을 이해해야 하고요. 또한 대인관계 문제 영역의 4가지 유형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전략을 따르는 개입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해요. 비교적 제한된 회기수와 짧은 기간 동안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때 활동 수준이 증가함을 인식해야 하고요. 전이, 꿈, 해석, 갈등을 기초로 하는 정신병리에 대한 접근 등은, 그리고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내담자가 적극적으로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돕는 IP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치료의 초점이 정서적으로 가미된 뜨거운 인지에서 대인관계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서 그 자체로 이동해야 한다. 그리고 역할과 같은 기법을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PT 훈련에 필요한 조건은 표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고급 건강관리 또는 정신건강관리 학위가 있고, 또 심리치료자로서의 경험 최소 2년 이상이 있어야 하고요. 우울증 또는 다른 의학적 진단명을 가진 내담자와 상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책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IPT 치료 매뉴얼. 1970년대 보스턴 뉴 헤이븐 연구에서 최초로 이 매뉴얼을 수립했고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대인관계 치료라는 책에 현재 개정판이 수록되어 있다고 해요. 또한 특정 치료 집단을 위한 IPT 수정 매뉴얼 목록은 다음과 같이 460쪽에서 463쪽 사이에 정리되어 있고요. 이 오디오 녹음이나 비디오 테이프 녹화 같은 방법이 있는데, 치료자들이 자신만의 방식을 특정 접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치료자가 어떻게 치료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평가자가 검토할 수 있는 기록이 되기도 하고, 치료에 얼마나 충실한지에 대한 점수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치료 매뉴얼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치료자 간의 치료적 접근이나 기법 사용에 대해서 동질성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들의 차이를 통제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같은 접근에 있어서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치료적 지침을 제공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치료의 일관성을 갖게 하면서 내담자와 치료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적절하게 설명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치료자도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PT의 미래 5부 넘어가겠습니다. 쇠퇴 기로에 있는 심리치료의 투쟁. 미국 같은 경우 심리치료 이용 빈도에 대한 통계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약물치료가 더 저렴하게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의료관계의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 또 약물치료에 대한 대안적 고려로서만 상담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념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리치료보다는 효과가 검증된 치료들이 점점 더 증가의 기반을 두는 접근들이 보편화되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IPT와 CBT는 다른 심리치료가 사라지더라도 이들은 효과가 증명된 심리치료로서 더욱더 발전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의 강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치료가 갖고 있는 강점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확실한 지지 기반을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치료의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IPT가 개인의 심리치료 전체 비용을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효능이 있는 심리치료가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고, 특히 IPT는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예상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의 미래. 과연 심리치료는 누가 하는가?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건강전문가, 비전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의료 비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심리치료를 변상하는 그런 관리의료 조직의 분위기가 이 바닥에서 가장 낮은 치료비로 공급하는 치료자들을 인정하는 경향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은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치료자들로부터 내담자들을 뺏기고 있는 실정이다. 학사 수준의 공급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IPT는 정신과 레지던트 또는 심리학과 및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학생과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교육 과정에 표준 과정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격증과 치료의 질 통제. IPT를 순수하게 연구하는 것 이상으로 치료에서 임상적 치료를 변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치료 기법 전수를 위한 교육이나 자격증, 수여 기준을 만들어서 치료의 전반적인 질을 통제하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장점은 지침과 기준이 없으면 IPT는 실제적 가치가 없는 공허한 외침이 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 또한 기준이 또 너무 엄격하게 작용하면 IPT의 임상적 확장을 감독하는 관료적 대물의 역할에 대한 염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치료 효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IPT 치료자의 능력을 증명하고 교육의 질을 통제하기 위해서 너무 엄격하지 않은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IPT 범위는 명확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원을 갖고 있는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그리고 폭식증 내담자, 약물치료의 결합에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입증이 되어 오고 있고요. 근데 한계점은 아편이나 코카인 남용 내담자에게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기도 했고, 또한 강박장애나 정신분열증 장애 내담자에게 있어서는 적용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약을 하자면 어쨌든 IPT는 어떤 이렇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일 것이다 라고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저희 IPT 마지막 스터디죠. 오늘 할 부분은 지난주에 이어서 IPT를 다른 여러 이제 심리적인 혹은 신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형식에 대한 이야기들 간단하게 나와 있고, 또 IPT 미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알맹님이 질문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우리 바로 두렵네. 긴 시간을. 네. 일단 우리 사례 얘기 먼저 하기 전에 혹시 여기에 뭐 우리 집단 치료에 대해서도 뭐 자세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나왔고, 또 전화 상담, 또 심리치료, 미국에서 이제 겪고 있는 미래에 좀 일어나고 있는 일도 나왔는데, 일단 이 부분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할 얘기 있으시면 좀 같이 할까요? 할 얘기 있어. 빨리. 뭐. 할 얘기 있잖아. 왜 할 얘기 없어? 뭐 질문 뭐였어? 사례 말고 딴 얘기. 할 얘기. 저 하나만 여쭤봐도 네. 감사해요. 얼마든지. 그 미국에서는 심리치료할 때 뭐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주마다 다른데요. 미국에서는 어쨌든 주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들이 있어야 보험이 적용이 돼요. 그 보험을 꼭 받아야 돼? 아니면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보험 우리나라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주에서 발행하는 그 정신건강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상담을 받으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받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그런 어떤 보험과 상관이 없으면 사실은 뭐 이렇게 심리 상담 형식으로 또 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저희도 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상담이 이제 앞으로 사이버로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요즘에 사이버란 말 안 쓰지 않냐? 그거 우리 옛날 얘기 아니야? 사이보그? 사이버러버라는 노래가 있어. 네, 오늘 지금 잠을 많이 못 잤더니 막 언어적으로 막 버벅거리는 게 있어요. 네네. 어쨌든 근데 여기서 미국에서도 어쨌든 미래 전망이 지금 이제 상담 치료가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미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전화 상담을 하는 거에서도 진짜 옛날에는 뭐 전화 상담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온라인 상담, 뭐 전화 상담 그렇죠. 이렇게 많아지면서 저희는 이제 하고 있잖아요, 저희 네. 센터에서도. 근데 앞으로 그게 많아지겠구나, 그럼 더 이 부분에서 연구나 더 고민이 많아져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전화 상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보통 집에서 내담자들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집이라는 공간이 그 사람한테 좀 불편한 관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느낌에 따라서 되게 전화 상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누가 내담자들이? 그래서 상담실에 오는 게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제가 그 채팅으로 상담하는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했을 때 어쨌든 지금까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는 슈퍼비전도 면대면으로 한 것만 이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온라인 상담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은 이게 잘 인정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학회가 바뀌게 생겼어. 맞아. 그 뭐라 그러지 그거? 그 여러 명 모여서 하는 거. 사례회? 사례 발표? 뭐. 공개 사례 발표? 공개 사례 발표. 네네. 그거 없어져야지. 줌으로? 줌으로 해야죠, 줌. 그래서 이 지난번에 어디서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가 4차 산업혁명을 앞당겼다.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엊그제 어떤 분이 이제 지방에서 이제 코칭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꼭 여길 와야 되냐? 그래서 또 아무튼 요즘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줌으로 해보자.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코칭을 줌으로 했어요. 어땠어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명이서 한번 줌 했을 때는 실제 집단할 때처럼 이렇게 되게 미묘한 상호작용이 좀 어려웠잖아요. 누가 얘기를 하면 이제 말소리가 겹치기도 하는데 확실히 1대1로 하는 거는 거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괜찮았다, 생각보다. 그래도 확실히 전화보다는 나은가 봐요. 저는 전화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전화가 아무래도 표정이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왔을 때 되게 오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어요. 그건 전화의 문제가 아니라 홍선 선생님의 언어적인 좀. 아니 근데 진짜 전화가 조금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그 채팅보다 확실히 전화가 낫고 전화보다 확실히 이렇게 화상이 낫고. 그래서 전화할 때도 오해할 일을 하지 마. 할 말만 해. 아니 그게 아니라 물론 뭐 말투나 내용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웃음소리도 비웃음으로 들린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마음과 전혀 다르게 들었기 때문에 되게 당황스러워요. 기본적으로 웃으면 좀 비웃는 것 같아요. 제 웃음소리가요? 네. 웃음소리 좀 고쳐봐야겠네요. 아무튼 이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빠르게 정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상담이 따로 메뉴가 있거든. 이거 메뉴 없애고 모든 상담 프로그램에 온라인 가능이라고 붙여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게 이제 독특한, 온라인이 독특한 하나의. 그러니까 집단도 해봤어요? 아니요. 집단도 비구조화 집단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구조화 집단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회의하듯이. 아니 제가 이번에 집단을 그 일부만 그 줌을 이용해서 대구에서? 일부 집단원만 못 나오시는 집단원들 몇 명만 화상으로 하고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최첨단이 혼합해서 어떻게 혼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노트북을 갖다 놓고 됐어. 노트북에서 이제 다 거기에 보이죠? 참여하시는 몇 분과 여기 참여한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이 놓고 했는데 어땠어요? 뭐 좋진 않죠. 아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여기도 스피커로 들려요. 들리고. 근데 그러니까 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 집단을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할 때는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맥락이 있고 묻히는 얘기들도 있고 그렇죠. 좀 이렇게 상호작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화면이 있고 실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화면에서 얘기를 하면은 잘 안 들려? 아니 사람들이 다 화면을 보고 있어. TV 보듯이. 말이 끝나야 하고. 껴들기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맞아요. 화면과 될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구조화된 프로그램은 확실히 좀 가능할 좋을 수 있을 텐데 것 같아요. 아직은 비구조화된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공개 영상 다시 편집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10명이 둘러앉으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뇌가 그 방향성을 인식해서 걔네들을 구분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들을 마이크로 모아서 한 번에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말했는데도 옆에 사람 얘기하면 소리가 안 들려. 이게 뭉쳐져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의직 중에 문제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비구조화 집단은 힘들고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 구조화된 집단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리더 교육에 그 리더십 교육 파트를 우리 센터 선생님들도 원하면 오게 할 텐데, 근데 그거는 한번 줌으로 해볼까 하고 있어요. 좋네요. 자, 그래요. 또 뭐 IPT 사례 얘기하기 전에 여기 한국은 없죠? 네, 없었어요. 한국은 없어요. 일본은 있었지만 한국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읽다 보면서 그 언어, 그 각 문화권 얘기가 나올 때 뭐가 보였냐면 독일에서도 봤어요? 독일? 독일 안 갔어? 별거 없던데요. 아니. 학교 나오고 뭐 언어 및 문화 그쪽 말씀이죠. 40페이지 독일? 430. 독일 여성은 여기 있다. 43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문화에 따른 수정된 적용이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판명했다. 예를 들어 많은 독일 여성은 어떤 것을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특정 대인관계 상황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언어화하는 것이 미국인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독일 여성과 결혼하실 때. 네? 그치? 안 돼. 제 여자친구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한국에 있다가 네네. 너무 이렇게 준비한 게 많아요. 정체성 한국인이에요. 아니 그래도 근데 우리나라 여성분들도 좀 요구하는 거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일도 이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거야. 아니 우리나라는 부부 사이에서는 해. 아 그렇지. 이게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대인관계 패턴이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다 비슷해. 다 비슷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치료자한테 가서 대인관계상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IPT 좀 힘들겠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맞아. 자, 뭐 더 하실 얘기도 있어요? 자, 우리 사례 얘기할까요? 저 뭐지? 신체화 장애 네. 여성이나? 네. 411쪽에 보면 이제 400원? 신체화 411쪽 신체화 장애 내담자들은 좀 의심이 많고 네네. 그러니까 자신이 아픈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의학적으로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 불만을 좀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담당 의사를 분석시키는 경우도 있다 해서 이게 되면 좋지만 사실 의사 선생님 오실까 여기는 일단 이제 병원을 연결된 거예요. 그 정신과에서 이걸 할 때 같이 하니까 그쵸, 그 병원에 있는 선생님한테 좀 같이 오실 수 있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가능하거든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불가능한 거.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신체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거를 전제하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신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인간의 마음과 신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시대가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있어요. 마음과 신체적인 건 분리되어 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과 신체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최근 연구에서도 그러니까 신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고통을 인간은 기본적으로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뇌 차원에서는 그거를 구별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통은 같은 고통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지적으로 이유를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데서의 차이가 생기는 거지. 실질적으로 마음과 고통과 신체적 고통을 뇌는 기본적으로 구별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체화 장애의 기본적인 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상담하다가도 뭐 아프면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상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희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대부분 좀 관대해지잖아요. 대부분 이제 뭐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다가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이러면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이제 관대해지는데, 근데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별이 잘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몸이 진짜 실제로 아픈 건지 마음에 연결이 돼서 몸이 좀 아픈 건지 이게 좀 구별이 안 되는데, 그거 자체가 좀 매우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일단은 같을 수 있다는 거를 전제를 해야 돼요. 상담자들이나 내담자들이 일단은 심리적인, 신체적인 좀 고통들이 좀 있었을 때 마음의 문제와 매우 이게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전제를 하고, 내담자들한테도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주고, 내담자들도 그걸 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신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잘 안 받아들이세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지금까지 이제 모든 것들을, 감정적인 것들을 그런 식으로 신체적인 고통으로 이제 해소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신화들 때문에 그게 이제 분리되어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좀 상담을 받고 좀 그래야 된다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섭식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배우. 그러니까 배고픈 거, 진짜 배고픈 거랑 심리적으로 그렇죠. 허덕한 거랑 맞아요. 구분이 안 돼서. 맞아. 폭식을 있을 때도 그 전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심적으로 어떤 걸 느꼈는지. 그래요. 자, 우리 사례 얘기하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전체 아무래도 해야 되니까 우리 사례 얘기도 갑시다. 사례 중에서 저는 그 경계선 성격 사례랑 그리고 뒤에 전화 상담 사례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422페이지. 네, 이 사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홍성 선생님. 왜? 발표했잖아. 그렇지 않아, 선생님? 사례. 뭐 또 안 읽었어? 읽었어요. 읽었어? 그래. 간단하게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수잔이라는 27세 영화 제작자의 이제 조수로 일하고 있는 여자가 이제 내담자로 찾아온 사례인데, 이 사람이 이제 34살 남자친구 제임스랑 2년 동안 살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오게 됐죠, 이 사람? 우울증 평가를 위해서 외래 의사로부터 의뢰되어서 이제 오게 됐고요. 그리고 DSM 이제 기준 이제 안에서 주요 우울 장애랑 경계선 성격 장애를 충족시켰다고 이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16회기 IPT를 이제 치료받았다고 해요. 이제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혼자 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대인관계, 특히 뭐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이제 언어적 학대를 오랫동안 좀 견디는 방법으로만 관계를 유지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자기 확신이 엄청 떨어지고, 여기 치료에서는 역할 논쟁이랑 관계 기술 부족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고, 이제 자기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집중적으로 다뤘던 것 같아요. 이 IPT가 그 경계선 성격장애 적용을 할 때 이 책에서는 그 이제 기본적으로 대인관계 문제를 4가지로 보는데 여기 하나를 더 넣죠. 그게 바로 자기상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용시켰는데, 어쨌든 이 수잔 주변에는 3사람이 나와요. 직장 상사, 남자친구, 어머니.
세 사람이 나오고 주로 수잔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어떤 갈등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423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혼자 되는 것이 두려워 수잔은 직장 상사로부터 언어적 학대를 오랫동안 견뎌오고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단락 밑에서 6번째 줄 보면은 상사가 수잔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영화 제작자가 되는 것을 격려했대요. 왜 이래 이 사람? 이 영화 제작자는 왜 이러는 거야? 사람을 다룰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이 상사가 언어적 학대를 했던 사람인데 수잔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네가 영화 제작자를 해봐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또 다시 42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남자친구와 함께할 미래에 대해서 의논하는 동안 남자친구에게 격하게 화를 냈어요. 여기 이제 남자친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안 나왔는데 어쨌든 남자친구랑 싸웠고, 424페이지의 중간 아래 보니까 이제 그 세 번째 단락 좀 내려오면은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자친구와 의논하기 시작하였다. 수잔은 남자친구가 자신이 결정한 직업에 대해 지지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이 일은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의 신뢰감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물론 사소한 문제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갈등했지만 이제 뭐 의사소통을 연습했고 결국에는 그들의 관계는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서, 자, 강동혁 선생님 어때요? 수잔? 되게 잘 극복한 것 같은데. 잘 나왔던 것 같은데. 너무 스무스해. 잘 맞고 싶냐? 너무 스무스해. 근데 이것도 그거 아니에요? 이분법적인 사고로 평가절하 이상하다 극단적으로. 이 수잔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언어적 학대를 어떻게 했는지도 이제 보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되게 언어적 학대로 느끼다가 어떨 때는 엄청 나를 지지해주는 걸로 느끼고 여기서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잔의 보고를 쓴 거니까. 그쵸? 저도 헷갈린데. 8주 만에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하네.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이거를 지금 종혁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잘 끝났네. 그러니까 이 치료자도 잘 끝났네.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잘 끝난 걸까?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RPT 치료가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여기 그 뒤에 사례 이렇게 길게 나오고 그리고 막 사례 정리한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내가 그걸 보면서 확실하게 알았어. 뭐냐면 이 RPT 치료하는 기본적인 치료자들이 이거 정신과 의사인가요? 얘네 일단은 병원에서 시작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몇 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정신분석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례를 정리하는 기술은 기본적인 패턴이 정신분석적인 기술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석은 매우 예리해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에 관해서 이렇게 그 개념화한 개념들이 사실은 경계선한테 굉장히 필요한 개념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리해. 그러니까 뒤에 사례들도 사례를 이렇게 쭉 기술해 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사례 요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신분석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굉장히 잘 그 사람들의 감정을 잘 묘사해 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치료하느냐의 측면에서는 대안이 없어. 그거는 정신분석보다는 좀 CBT에 가깝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사실은 대안이 없는 거야. 근데 분석은 예리한데, 그래서 이 책에서 계속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계속 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분석이 예리함에 있어서는 뭔가를 기대하게 만드는데 결국에는 치료 과정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고민이 없는 새끼들인 거지, 기본적으로. 배운 대로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뭐 여기서도 좀 저는 그렇게 좀 느꼈어요. 뒤에 부록 사례도 봤어요? 네. 나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김연아 선생님 오늘 같이 하고 있나요 지금? 잘 못 잤나요?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이 있습니다. 뭔가 마음은 같이 있는 거라. 아니 수잔 어떻게 생겨? 수잔. 사례는 별로 안 읽어와가지고. 얘기할 게 되게 많아. 아니 근데 경계선 성격 이를 가지신 분들이 난 이렇게 치료에 수능적일까 싶기도 해요.
일단 경계선 성격장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는 해요. 네, 네. 넓기는 해서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잘 되거나 그런 게 좀 어렵죠. 너무 교과서적이야. 치료자가 되게 잘 맞춰주지 않았을까? 어? 난 수잔이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치료를. 아, 그리고 얘네 그 내담자들 주변 애들은 내담자가 무슨 얘기만 하면은 되게 다 들어줘. 적극적이야. 다 들어줘. 근데 여기 엄마는 좀 한국 엄마랑 비슷해. 되게 일방적이야. 법대 가라고 막 어, 집어서는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엄마가 너 법대 가. 그래서 내가 싫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들이 뭐라 그래? 마지막 카드가 뭐야? 지원도 나가. 그래, 나가. 지원 안 해줘. 그러잖아.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서양 애들은 그런 개념이 없거든. 20살 되면 독립이거든. 아, 어차피. 아니 심지어 영국에는 그 청소년 되면서부터 자기 집에 집세를 낸대. 그렇게 훈련을 시킨대 부모들이. 그러니까 걔네는 캥거루족이 좀 창피한 거잖아. 20살이 됐는데 또 부모랑 사는 게. 근데 우리는 계속 부모랑 살잖아. 그쵸? 우리 결혼한 사람 빼고 4명은 부모님이랑 사시잖아. 네. 이게 창피한 게 아니니까 부모들은 결국엔 그 카드를 쓰거든. 내가 너한테 경주를 지원해주는데 왜 말 안 들어? 그럼 이게 강압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기 주장하면은 싸우다가도 오케이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까 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IPT가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어서는 사실은 너무 좀 이렇게 없다. 대안적인 어떤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걸 좀 만들어 보자고. 다들 빨리 박사들 가시고. 그리고 여기 치료에서 이제 자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수잔이 치료 종결을 할 때 이제 되게 의문스러워했던 부분이 안정적인 자기상을 자기가 유지할 수 있을지 그렇지. 의문스러워했다고. 맞아요. 저라도 되게 제가 수잔이라고 되게 걱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이게 보험 회사 때문에 장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기로 해놓고 일단은 그 사이에서 한계가 분명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지금 얘네들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뭔가 우리가처럼 좀 안정화되기까지 치료를 끌고 갈 수 없는 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갖다 돈 문제야. 씨. 자, 그럼 저기 한번 가볼까요? 400...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시간이 없어. 433페이지. 이 사회 이름은 요즘 우리 한국 분위기에서 좀 위험한 이름이야. 퍼트리샤. 코로나? 자, 30세 귀여운 여성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있는데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퍼트리샤는 자기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만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치료자가 결국에는 43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은 퍼트리샤의 대인관계 문제 영역은 역할 변화로 구조화되었다. 그래서 퍼트리샤를 하루 종일 자녀를 돌봐야 하는 좁은 역할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어머니와 아내로 넓게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결국에는 퍼트리샤가 다른 관계들을 많이 만들도록 격려해 주거든요. 그래서 434페이지의 중간에 보면은 중기 단계의 두 번째 줄 끝에 다른 조력자들은 학교 심리학자, 교사, 간호사, 의사들 가장 중요한 대상은 남편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불안감을 표현했고 도움을 요청했고 또 남편도 기다렸다는 듯이 잘 도와줬어. 다들 이렇게 다 기다리죠. 왜 기다리기만 했대 지금. 그래서 아주 괜찮아졌어요. 치료가 또 잘 끝났어.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사례가 물론 잘 된 사례들만도 있긴 하지만 확실히 얘네 문화권에 아무리 봐도 그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묵적으로 서로에 대한 기대와 암묵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면서 관계가 되게 강한데 얘네는 드러내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 진짜 힘들어 라고 하면 우리나라 상황에서 남편이 뭐라 그럴까? 아내가 나도 힘들어. 그래 야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건 꼬이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 힘들면 얘기를 했을 거거든. 근데 남편이 얘기를 안 해. 안 힘든 거지. 아내가 어느 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나 하루 종일 애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 난 당신의 아내이기도 한데 나는 아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남편이 뭐라 했을까? 리얼리? 우리 같이 오늘 데이트하자. 얘 어디다 맡기고. 그럼 이제 좋은 거야. 아니 그리고 여기도 그 초기 단계에서 남편도 되게 원했다고 퍼트리샤와 보내는 시간이나 이런 부부관계 이런 거에 대해 힘들어했다고 하니까 참. 근데 아니 결혼하실 분은 독일인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나라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언어적으로 표현을 좀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어려워. 저쪽적인 정체성은 한국인과 가까워서 아 그래요? 네, 되게 어려워해요. 그리고 뭐 성장적인 배경이 조금 그래서 그래요? 좀 조심하더라고요, 표현하는 거. 표현하는 거를. 네. 아, 또 여기서 또 독일 여성도 힘들다고 했으니까. 네. 그쵸? 이해돼요. 김일환 선생님 같이 하고 있나요? 네. 할 얘기 없어요, 퍼트리샤? 너 다음 스터디 오지 마라. 너 섭식에서 난리를 아주 날아다니더니 너 나르코에서는 좀 그랬어? 날아다녔어? 그치, 그때 몇 명 없었거든. 아, 내가 또 셋이 나랑 셋이 그치? 있잖아. 또 전문가니까 또. 어때요, 퍼트리샤? 야 아는 얘기만 하지 말고 아무 말이나 좀 해봐. 그러니까 스터디도 너무 길어, 8주. 그래. 짧게 해, 앞으로. 그래. 아니 이런 책 하지 마. 아직 나는 이 두꺼운 이런 이론서 이런 거 진짜 아무 적인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재밌는 책으로 골랐는데. 알았어. 차라리 소설을 하는 거. 아 진짜 지겨워. 할 얘기 없어요? 최현 선생님 할 얘기 없어? 근데 이 퍼트리샤? 응. 퍼트리샤가 이름 웃기지? 이 이제 아이가 이제 장애 아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아이를 그렇게 낳은 거에 대한 죄책감을 치료해서 안 다뤘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 은혜 참 예리해. 죄책감을 느낀다고는 나와 있어요. 죄책감에 괴로웠다. 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퍼트리샤. 그래 그럴 수 있지. 남편하고의 관계가 호전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죄책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다뤄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부 사이가 안 좋아도 자녀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이혼하기 좀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기본적으로 이혼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네한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엄마가 갖고 있는 죄책감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크진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나라 장애우를 가진 어머니들은 굉장히 크죠. 되게 수치감이 엄청 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자녀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부부 사이는 안 좋은데 자기 자녀 때문에 되게 힘들다. 그래서 내가 부부 사이를 신경 써라 그랬더니 이미 자기는 포기했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포기해야죠.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 미국 문화가 그렇게 깔끔한 문화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문화야. 그러니까 흔히 우리나라를 되게 이게 그 수치심의 문화고 좀 이렇게 보여주기식 문화라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이 더 보여주기식 문화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삶과 보여지지 않는 삶의 그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괴리를 느끼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 괴리를 느끼고 살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괴리를 못 느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야. 그래서 흔히 우리가 볼 때는 미국 사회는 되게 이렇게 뭐 일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람 감정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불일치감을 굉장히 없애고 사는 문화가 저는 미국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문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장애 아이를 낳았어. 장애 아이에 관한 나의 깊은 죄책감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사회적으로 교육받기를 야 이런 건 평등 해야 되니까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그냥 주입식으로 교육받아가지고
그게 아닌 척하고 사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 뿌리 깊은 곳에서는 저는 한국적인 사람들의 정서가 그리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그런 것들을 보고 살지 않도록 교육받고 산 거야.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세뇌받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글쎄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미국 문화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신분석이 미국 사회에서는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회적인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개인적인, 심리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그런 이슈들이 미국 사회에서는 당연히 매우 핵심적인 치료의 과정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심리적인 불안함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당연한 거고 그 이유가 중요해지는 건데 미국 사회에서는 그것만 들어가더라도 이미 사회적으로 교육받은 것 이상의 것들을 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괴리를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데 미국 사람들은 있지만 잘 인식하려고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인종차별도 그런 거잖아. 이 씨발 미국이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하냐고. 근데 사람들은 머리로 인종차별은 없어 미국에. 이렇게 배우고 산다고. 그래서 실제로도 없는 것처럼 살아. 씨발 새끼들. 실제 있으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 느끼면서. 네. 근데 없어야 해를 산다고. 없어야 해라는 것들을 주입받고 없어야 하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안들이 해소가 안 되고 코로나 터지니까 미국 사람들은 총알을 산대잖아. 이미 폭동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폭동을 예상하겠어? 신뢰가 없는 거야. 수면 위에 사회적으로 평등해, 사회적으로 우리가 안전해라고는 주입받고 살지만 실제로 그 밑바닥에서는 드러내지 않은 불안들이 굉장히 큰 사회인 거예요. 이런 큰 차이가 있어. 화났어요? 화났어. 개새끼들. 아니 어제 제가 최근 이제 계속 옛날 영상 다시 올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화 선생님을 가리켜서 이분은 상담자인가요? 이렇게 댓글을 달렸어요. 자, 우리 RPT 마무리 합시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책 다 끝났는데 어떠셨는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시죠.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책을 하게 된 게 저도 이제 얄롬 책에서 이게 언급이 돼서 이게 뭘까 생각해서 이제 했는데 뭐 아무튼 전체적인 느낌은 우울증이나 어떤 다른 심리적인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계를 중요시한 거는 굉장히 이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해리스 설리반 책을 보고 이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현대판의 어떤 대인관계적인 중심이 있기는 한데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에서는 좀 설득력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뭐 사실은 기대가 좀 컸어요. 왜냐면은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신호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별로 이렇게 얻은 게 없는 듯한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대신에 한편으로는 우울증에서 그 4가지로 관계적인 문제를 분석한다는 거는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경계선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또 한 가지를 넣어서 어쨌든 관계를 계속 중요시했다는 부분에서는 한편으로는 좀 그래 그런 정도의 어떤 느낌이었지 않나. 아니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그래? 왜 이렇게 해도 돼 나처럼. 종이 다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좀 그랬다 좀. 자 하시죠. 얼른들 하세요. 저는 이제 전이 역전이 그리고 성격의 부분을 초점을 안 두고 되게 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많이 두잖아요. 근데 관계를 논할 때 성격이나 그 상담자가 느끼는 거, 내담자가 상담자가 느끼는 거 이런 걸 빼고서 얘기를 할 수 있나라는 좀 의문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세심한 부분들 그리고 나의 성격이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상대방도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주고받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고 이런 물론 의사소통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의사소통을 집단에서 어떻게 좀 활용해볼까요? 그렇죠. 해봅시다. 그래.
다 하셨어요. 저는 또 이제 저희 센터에서 추구하는 관계 중심 치료? 우리가 하는 치료가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반쪽짜리 관계 중심 치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담자가 상담 현장 밖에서 겪고 있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방금 최은혜 선생님 말한 것처럼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가 전이나 역전이라고 개념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상담 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상담을 하고 있는 곳이 또 저희 센터니까 저는 또 자부심을 느꼈고 근데 그거를 좀 되게 지양하잖아요. 상담 업계에서는 그런 거는 되게 좀 그러면 안 된다는 인식도 강하고, 그런 색깔을 좀 느껴서 저는 이게 진짜 이게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걸 내가 하고 있다. 근데 또 약간 혼란스럽기도 했었어. 내가 지나친 건가? 우리가 지나친 건가? 우리가 너무 선을 넘었나? 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선 넘는 거 싫어해요? 전 선 넘는 거 좋아합니다. 그치, 이미 머리가 이미 선을 넘었어. 그것마도 한번 했는데. 그래서 근데 그런 건 저도 좋았어요. 약간 선이 없어. 표면적인 어떤 개념적인 그 네 가지 영역을 네네. 구분해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접근하기는 이렇게 좀 그렇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어떤 가이드북 정도는 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직접 그 점프해서 다이빙 한 다음에 수영하는 걸 알려주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딱 그 정도의 의미는 있었지만 아쉽게 했습니다. 저도 이 책이 이렇게 두껍고 대부분이 뭐 연구로 입증되고 효과성이 입증되고 이런 어필을 되게 많이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 IPT라는 거를 팔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 IPT라는 거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 심리 이제 그 교육 분야에서도 이걸 적용시켜줘, 뭐 표준화된 그쪽으로 해줘, 막 이렇게 뭔가 이 IPT라는 프로그램을 파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이 관심을 가진 것처럼 그 관점을 관계 중심적으로 시작을 해본다는 거에서도 저도 되게 흥미롭다 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이 스터디를 참여하고 싶었으나 하면 할수록 많이 지루하고 지쳤고, 그리고 특히나 사례적인 부분이 너무 아쉽고 별로 사례를 읽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안 읽었잖아. 안 읽었잖아. 아무튼 그랬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그 아까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IPT 교육하는 데 있어서 자꾸 매뉴얼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뭐 녹음이나 녹화 이 상담 과정을 녹화하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의사선생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게 엄청난 전 세계 유일해. 집단을 이렇게 160 몇 회씩 찍어내는 데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있어서 나중에 나는 이거 해외 교수들이 보고 진짜 연락 오겠지. 연락 올 수 있겠다. 영어 자막 달아야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자동으로 돼 요즘.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누다심 이렇게. 영어로. 아니 알람한테 메일 한번 보내자. 외고. 괜찮은데? 메일 꼭. 고고고고. 옛날에 여기도 관심 가지고 근데 우리 영상에 아니 헬로우는 내가 쳐줄게. 그 다음부터 나도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같이 이제 지향점이 일단 같다는 점에서 저희가 경험하는 것들도 정리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홍도 선생님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미국에서는 이 상담 심리 치료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나라는 내담자들이 좀 적잖아. 근데 미국은 내담자들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잖아요. 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치료 이론을 교육하는 시장이 엄청 크대요. 그래서 얘네는 이거 하나 내서 전국으로 또 얘네는 지금 해외로 다니잖아. 떼돈을 번대. 그렇겠지. 근데 이거 파는 느낌이 들더라고. 아니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어떤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어떤 경험적인 지지 증거들이 있잖아. 그럼 보험회사 이거를 채택해 주면은 사실은 이거는 엄청난 돈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 교육 시장만 크고 실제 상담 시장은 없지만 얘네들은 이게 이제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심리치료에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나온대. 조금 바꿔서 이거를 만들어야 마치 제약회사가
조금 바꿔서 약 만들고 이거를 이제 팔듯이 그런다 하더라고요. 다 세상 돈이야. 누구? 저는 이게 보면서 사실 처음에는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우울증을 되게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저는 사실 우울증을 생각보다는 제가 잘 몰랐는데 이걸 보면서 그래도 우울증에 대해서는 좀 더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우울증 증상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걸 좀 관계로 계속 가져온다는 게 저는 좋았고요. 근데 계속 지나가면서 사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막 뭔가를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했듯이 뭔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대했던 건 사실 이게 이 전 스터디에서 그 습식장애를 위한 인지 강화 행동 치료에 대해서 이 책을 다뤘었거든요, 잠깐. 그래서 이렇게 넘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책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가 있어요. 폭식증이나 섭식장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 같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다 잘라내고 한마디 해보자. 그러니까 사실 심리학이나 물론 심리학과 심리치료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심리학과 심리치료는 사실 이 철학에 기초를 하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방법론이 강조가 많이 되면서부터 사실은 본질을 너무 잃고 너무 멀리 와 있어. 그러니까 이 책이 되게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은 사람이란 게 어떤 존재인가에 관해서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그냥 효과적이다. 이런 식으로만 대부분의 심리치료 기법들이 그렇게 발전을 해가고 있어요. 이거 되게 큰 잘못된 발전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이제 프로이드 시대나 이런 시대에는 철학이 아직 살아있는 시대여서 그 인간이란 존재에 관한 심층적인 고민들 속에서 치료 기법들이 발전해 왔거든요. 근데 현대사회는 점점 그런 게 안 중요해지고, 물론 이제 이게 너무 분리되어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하는 영역은 이미 너무 생리적으로 가 있어요. 생리적으로 가 있고 거기에 너무나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어. 근데 심리치료라는 영역은 그걸 바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방법론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심리학이나 심리치료의 독자적인 영역을 갈 것이 아니라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생리적인 측면들을 많이 차용을 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철학들을 발전시켜 가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지금 너무 부족한 거야. 현대 심리치료 기법의 발전 방향은. 그러니까 그냥 아까 누나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그 방법론의 재탕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들을 사라진 시대다, 지금 이 시대가 심리치료에서는. 근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가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질문들을 너무 안 해. 그냥 말 그대로 학교가 생기고 학교에서 배움의 방향으로서만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방법론적인 것들로만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이제 철학에서 시작했지만 철학의 많은 본질 중에 일부는 생리학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심리학이 남은 부분은 방법론밖에 안 생긴 거야. 이거 되게 우울한 측면인데, 근데 이제는 이거를 더 이상 우리가 분리해서는 안 된다. 원류를 찾아야 된다. 다시 철학의 시대로 가야 돼. 근데 이게 철학 시대 예전처럼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는 그런 철학이 아니라 생리학에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언어화해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지의 수준으로까지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 흐름이 끊긴 거예요. 이 발전 방향이 반대로 그러니까 다른 영역으로 우리가 세분화되면서 그 통섭이 안 된 거야. 이런 발전 방향 때문에 일단 쓰레기 같은 책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멈춰야 된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알맹님도 8주 안 빠지고 하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저는 이제 휴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아이와 하루 종일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사실. 네, 근데 맞아요. 저희 여기 놀러 오는 기분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좋았고, 처음 이 책을 시작할 때는 뭔가 내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하면 할수록
그리고 집단을 하면 할수록 아 정말 변하는 게 어렵다. 나부터도.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렵다. 일단 나부터 변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네. 이번 주 집단에서 수부님한테 욕 한번. 이치부터 해야지. 자, 관계 중심 심리치료 이제 오늘까지 마지막인데요. 다음 책을 정했습니다. 아까 이현 선생님이 내가 마치 준비한 거를 알듯이 우리 이제 그 첫 번째 심리치료 이론이 정신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분석과 관련된 책이고요. 이 프로이트, 그리고 프로이트가 자신의 아들 후계자라고 여겼던 융,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결국에는 의견이 달라서 결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프로이트와 칼 융이 서로 만나 결별하기까지 남긴 기록. 그래서 서로 주고받던 편지를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챕터 부분이 없어. 챕터 부분이 없고 쭉 편지만 나와요. 이거 어떻게 유야, 뭐? 발표는 어떻게? 발표? 넌 다음 스토리 때 없을 거니까. 이게 400페이지예요. 그래서 우리 4주에 끝내자. 100페이지씩. 이것도 400페이지 정도네. 그렇지.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게 그냥 편지 내용이 있잖아. 그러면은 편지를 간단하게만 요약하는 거야. 이 내용, 그 다음 편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하고 우리 자유롭게 토론하는 식으로 해서 얘가 한마디로 이런 말을 던졌고 쟤는 한마디로 그렇죠. 이렇게 답을 했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해서 네. 이걸 이제 읽으면 아마 우리가 그냥 프로이트 책이나 융 책에서는 좀 보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사상을 더욱더 발전시키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좀 코로나 끝날 때쯤, 제 생각에는 한 6월 정도에 해서 그렇게 4주 또 공지를 하도록. 그럴까요? 안돼. 8월엔 끝날.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 미루지 뭐. 내년에. 그래. 그래. 자, 아무튼 그래서 다음에는 이 책으로 하고요. 자, 8주 동안 관계중심 심리치료 스터디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선생님들도 또 알맹이도 감사하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